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승우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한동안 여러분들하고 몇 번 뵐지는 모르겠지만 유신하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좀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처음이니까 유신이 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유신 헌법이 제정되었는지, 네, 유신 체제가 성립되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드릴까 합니다. 보통 유신 그러면 역사상에서 유명한 유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고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10월 유신입니다. 10월 유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1912년 10월에 10월 1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처음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10월 유신이라고 하고요. 유신헌법이 체결되는 거는 72년 12월 27일, 그러니까 약 두 달 하고 한 열흘 정도 걸리는 이 기간을 있었던 일을 유신이라고 합니다. 유신이라고 흔히 얘기하면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제도나 체제를 옛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만든다. 예, 그래서 영어로 했을 때는 리바이탈라이징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되게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유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리바이탈라이징이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요. YUSIN, 유신이라고 그냥 씁니다. 그거는 이제 리바이탈라이징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그 긍정적인 의미 같은 것들을 좀 배제한 그 단어를 사용하기 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제가 아까 72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이 유신 체제가 성립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놓고 보자면 그보다 훨씬 좀 길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출발은 이제 71년 4월에 대통령 선거, 박정희 대통령이 세 번째 대통령이 되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거든요. 이때 김대중 그 전 대통령이랑 붙었어요. 근데 거의 김대중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표 차이가 95만 표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굉장히 많은 차이예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 김종필이라고 하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봤다라고 얘기하는 그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중앙정보부장 했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회고록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박정희 대통령이 김종필 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무총리를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야, 내가 돈을 써도 몇 배를 더 썼고 국가 행정력도 동원했고 내가 쟤보다 유명해도 몇 배는 유명한데 야, 95만 표 차이밖에 안 나는 게 말이 되냐. 다음에는 진짜 이러다 김대중이 대통령 되겠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걸 고민해 볼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선개헌 이후에 삼선개헌이 이제 대통령을 세 번 할 수 있게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서 개헌했던 걸 얘기하는데요. 그 대통령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면서 김대중 후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이번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다음부터는 대통령 선거 없다. 종신제로 갈 거다. 라고 얘기했고 박정희 대통령 내가 이번 한 번만 여러분이 날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다시는 대통령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에게 안 하겠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어쨌든 둘 다 맞는 말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유신이라고 하는 그 독재 체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71년 12월에 가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해요. 이때 외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비상사태를 선언할 이유가 없는데 왜 비상사태를 선언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지? 실제하지 않는 안보적 위기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이 너무나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언해서 안보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 그리고 불온한 움직임이나 생각이 우리 한반도 안에, 그러니까 남한의 영토 안에는 존재하지 못하게 다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게 비상사태 선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특별히 눈에 띄는 국가적 안보 상황의 위기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먼저 그래서 71년에 비상사태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군인들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계하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72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7.4 공동성명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남한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후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통일에 대해 양국의 그 협의를 해서 공동의 선언을 발표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이 선언이 되죠.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되게 좋은 원칙들이에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그래서 우리는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이 하나 되는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라는 합의를 하고 오죠. 네. 그러면 되게 좋은 일이 앞으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는 좋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이 통일을 하겠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하면 주체 사상을 확립하게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통일을 하겠다라는 이유로 유신헌법이 제정됩니다. 네. 이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야, 유신헌법 하는 거랑 통일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당시의 정부는 과거의 헌법이라고 하는 게 남북 간의 대화를 전혀 상상도 못하던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평화 통일을 하기 위한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유신헌법을 처음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국민투표에서 유신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은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라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죠. 어쨌든 10월 17일에 대통령 특별선언이 있었고 계엄령이 선언되고 국회가 해산되고요. 그 다음에 12월 15일에 이제 11월 21일에 국민투표를 해서 투표율 91.9%, 찬성률 92%로 유신헌법이 통과가 됩니다. 예. 그리고 12월 15일에 대통령 선거 전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새로운 헌법에 등장한 국가기구의 선거가 있었고요. 여기서 2359명이 선출이 됐어요. 그리고 12월 23일에 이분들이 모여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분들이 모여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찬반을 묻습니다. 후보는 박정희 후보가 단독 입후보를 했고요. 찬성 비율은 99.92%. 네. 이렇게 따지면은 몇 명을 해도 반대를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무효표가 2개가 나와서 찬성 비율이 99.92%로 박정희 대통령이 제 4번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유신 체제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한민국의 공화국을 얘기할 때 제1, 2, 3, 4, 5, 6, 7 이렇게 공화국을 계산을 하거든요. 제1공화국이 이승만 대통령 때 자유당 정부입니다. 그리고 제2공화국이 4.19 이후에 잠깐 있었던 민주당의 장면이 총리하던 그때를 제2공화국이라고 하고요. 제3공화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예요. 그러면 제4공화국이 계산상으로는 전두환이 되어야 되는데 전두환은 제5공화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유신체제를 제4공화국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말하자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권력주체가 등장해서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았다 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유신체제가 어떻게 성립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렸고요. 다음에는 유신체제를 그럼 왜 했냐 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